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속속들이 이해하는 서양 생활사입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활부터 르네상스인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짧은 그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요.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가족생활, 그리고 여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짧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통해 각 시대에 있었던 사건, 사고는 접할 수 있지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쉽게 찾아보기는 흔치 않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시대별 일상의 소소한 삶을 들여다보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주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문주의를 주창한 르네상스인들의 패션 문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속속들이 이해하는 서양 생활사,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중세시대를 지나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유럽의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중세세기의 붕괴를 알렸던 르네상스는요. 도시를 중심으로 자라나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근대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고요. 인문주의와 자아각성의 측면에서는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에서는 신분이나 사회계층 또는 혈통 같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르네상스가 인간의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었죠. 르네상스 당시 이탈리아 남녀들의 표면적인 외양과 일상적인 생활 관습은 그 어느 유럽 국가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웠고요. 우아한 세련미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북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요. 이제 각 지역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겨났고요. 더 나아가 독자적인 르네상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종이와 금속 활자의 보급은 지식의 보편화를 가져왔고요. 대중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500년을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생활 문화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로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도 이탈리아만큼 여성들의 화장이나 화려한 몸치장을 통해 사치스러움을 한껏 과시한 적이 없다고 하죠. 14세기 르네상스 초기의 패션은 색상이나 장식 면에서 사치의 정도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후기에는 더욱 조화롭고 절제 있는 균형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나 피렌체 같은 도시에서는 남녀의 의상을 규정하였고요. 여성의 사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죠. 하지만 나폴리처럼 복식 문화가 좀 더 자유분방한 도시에서는요. 외견상 귀족과 시민 간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치 단속법은 평민들이 오직 한 가지 색깔의 의상만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치 단속법에 반발해 당시 남녀들의 옷에 슬릿이라는 칼자국을 내 14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유행하던 허리에 꽂기는 남자의 상의라고 불리는 더블릿, 소매, 남자의 몸에 딱 달라붙는 옛날 바지 또는 긴 양말 위에 칼자국을 내 안에 입은 고운 색상이 밖으로 약간 보이도록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입었는데요. 색상의 대조 효과를 더욱 내기 위해 소매를 과장되게 부풀려 속에 있는 안감이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여성들의 고딕형 머리 장식도 1500년 전에 이미 단순한 후드로 바뀌었고요. 이 후드는 끝이 뾰족해졌는데요. 마치 트럼프 패에 그려진 퀸의 후드 모양과 흡사했고요. 후기 고딕이나 투더궁 모양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모자는 챙이 넓고 때로 보석으로 장식되기도 했죠. 여성의 드레스는 허리선 아래서 펴졌고요. 1550년경에 철사나 작은 가지로 만들어진 후드는 예쁜 리본이나 테이프로 장식되었습니다. 1500년은 섬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영국에게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바로 이 시기부터 르네상스의 영향력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500년은 신대륙이 발견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중해가 문명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의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인 할 것 없이
모두 자국의 민족 의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상은 장소의 개념에서 시간의 영향을 더 받게 되죠. 각 나라의 과거 전통 의상은 갓 유행하는 새로운 패션으로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요. 이제 토속적인 의상은 농부들의 옷차림에서나 볼 수 있게 되면서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비교적 비슷한 스타일의 의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 유행했던 의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교체되었지만요. 의복이 국제화되기에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1550년경에 영국 하층민들은 여전히 중세식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영향에 따라 약간 변화된 스타일의 복장에서 독일식으로, 그러다가 스페인식 복장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상도 당시 국력의 척도를 보여주듯이 1550년에서 1600년대 유럽의 패권국이었던 스페인이 르네상스의 의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초기 스타일은 신대륙에서 온 무역품과 불을 많이 과시하게 됩니다. 여성의 의상을 살펴보자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가는 모래시계형을 따르고 있었고요. 장식이 달린 베스트인 보디스는 어깨가 넓고 허리 부분이 가늘어지면서 가장 속에 입었던 내복인 슈미스가 목이나 소매에 살짝 보이기도 했고요. 호화로운 삼각형 가슴 장식인 스토머커를 착용했죠. 스커트는 종 모양으로 점점 부풀어져 도치된 V형을 보여주었고요. 스페인식 파딩게일은 유럽 전역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지만요. 곧 프랑스식 파딩게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파딩게일은 스커트를 펴는 데 사용하던 버팀살이었는데요. 주로 고래뼈나 강철태로 만들어졌죠. 잘록한 허리 부분에서 바닥까지 점점 크기가 커졌고요. 유행하던 박홍형 머리 장식은 뾰족한 궁형을 한 영국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성의 의상은 독일과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시기의 의상은 몸의 윤곽을 따르기보다 기하학적인 형태가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속심을 많이 채워 실루엣은 정방형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원래 옷은 몸 치수에 맞게 재단되었지만요. 옷의 바깥쪽에 천을 덧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띄었다고 하죠. 남성의 의상 가운데 종전의 짧은 가운은 소매 없는 짧은 외투로 대치되었고요. 외투는 트렁크 호스나 짧은 승마복 바지와 함께 착용되었죠. 이 시기에 뜨개질한 스타킹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착 달라붙은 스타킹과 잔뜩 부풀린 상체는 매우 대조적인 효과를 주었고요. 어두운 실크와 벨벳은 가장 인기 있는 천이었는데요. 이런 고급 천들은 값비싼 귀금속과 보석을 돋보이게 했기 때문이었죠. 남성용 모자는 투사의 카포테를 닮은 모양의 보석과 깃털을 달았고요. 다른 유행한 모자로는 베레모나 납작한 도시캡 등이 있었습니다. 러프는 고급 린넨이나 레이스로 만들어졌는데요. 러프의 크기는 점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 나중에는 틀에 받쳐 입을 정도였고요. 폴링 밴드 칼라는 극단적으로 풀을 먹인 바바탄 깃에서 오늘날과 같이 단순한 깃으로 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당시 인간의 부는 옷에 달린 화려한 보석의 가치로 평가되었고요. 사회 신분을 과시하는 일종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바른 슬리프와 부푼 러, 둥근 에이스 컬러 등은 여성을 매우 위풍당당하고 근접하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었죠. 귀족 여성들이 즐겨 입었던 후퍼 스커트의 모양은 진마차의 바퀴나 북의 형상을 담게 되면서요. 그 폭이 최대한으로 넓어졌고요. 르네상스의 의복은 대개 린넨과 모직이 주종을 이루었는데요. 색상은 갈색이나 회색, 어둡고 침침한 색이 많았습니다. 귀족들은 각 행사나 연회에 어울리는 다양한 파티복을 갖추고 있었지만요. 가난한 서민들은 전대와 마찬가지로 누더기 의상에 만족해야 했다고 하네요. 무역이나 투기 사업을 통해 성공한 시민계층이 귀족들과 의상을 가지고 경연을 벌였지만요. 이러한 주제넘는 짓을 귀족은 용납하지 않고 사치 단속법을 시행한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치단속법은 13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 사이 영국과 유럽에서 통과되었던 법이었는데요. 장신구 착용에서부터 음식과 음료의 소비,
또한 각종 위험한 게임과 사냥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법은 계급 간의 구분을 유지하기 위함이었고요. 국민들의 건전한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풍기문란한 풍속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또한 경제적인 동기로 국내 산업과 저축을 적극 장려하고 외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새로운 패션이나 관습을 아주 싫어하는 보수 성직자들의 기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울지 같은 고위 성직자는 사치스럽고 새로운 패션에 강렬한 집착과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이탈리아는 후추 무역의 주도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여전히 화장품과 향수 생산에서 유럽 최고로 남아 있었는데요. 베네치아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했기 때문에 향기 나는 영과 장갑, 스타킹, 신발, 셔츠, 심지어 향기 나는 동전까지 생산했다고 합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에 의해 이탈리아의 향수 문화가 프랑스에도 전해졌지만요. 프랑스가 향수 무역에서 이탈리아를 능가하면서 프랑스의 몽펠리어를 위시한 향수 도시들은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속속들이 이해하는 서양 생활사 중 르네상스인들의 복장 문화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세를 마감하면서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펼쳐진 르네상스의 시대는 당시 사람들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 여파로 복장 문화에도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더욱 발전을 하면서 신흥 중상층 계급의 부상으로 귀족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면서요. 서서히 귀족만이 향유하던 문화와 복장의 특권도 일반 중상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과도기라고나 할까요?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까지를 살펴보기에 좋은 책이라고 여겨지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